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물속에서 시속 100km 넘는 미사일급 어뢰 개발. 2. 일본이 가장 우려하던 일. 3. 사막에 제2위 한국 세워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어 어려움과 긴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양 안보에 영향을 미쳐 그 국가의 해양 방어 역량에 상당한 허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에서 제한된 장보고 3 잠수함을 수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은 현대적이고 다목적인 전투 능력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잠수함은 고급 기술과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장착되어 오스트레일리아가 해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추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장보고 3 잠수함은 은밀한 이동이 가능하여 감지와 원격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에서 장보고 3 잠수함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은 그 국가의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은 고급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영토와 해양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잠수함 함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의 수입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신의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결심하고 투자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영토와 해양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신을 나타내며 국가 안보 정책에서의 관심과 일관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해상 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3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3이 2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한창호함과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H2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 3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으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위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3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산한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터부터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산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터부터 47km 정도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산만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자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자망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면이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 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 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막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자망 기록은 도산한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93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 훈련에서는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명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 11IH3를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를 경하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 3H3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선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선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선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낼 능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뢰 2,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시속 64km인 백상어 중어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애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고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112km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 2분의 1에 불과한 시속 55km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밖에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선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 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속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어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림팩 훈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강력한 해군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3,000톤급 장보고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그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탑재로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3세대 잠수함을 만들어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연이어 개발된 신기술로 심지어 핵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던 한계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이후 방향이 핵잠수함 건조로 추진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 3.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해 취역한 뒤 올해 8월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급 손원 1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 모두 우리 기술로 이뤄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방식이지만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를 탑재해 몇 주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장보고 3배치 1 성능의 핵심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됐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자망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0일이 넘는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탐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유 기간도 늘어나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수소연료전지는 기존의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보다 효율을 높여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보고 3배치 1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에서 계속 자망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추진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 건조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성능 연료전지 개발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등 해양 세력의 변화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에 비하면 여전히 그 한계가 극명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핵잠수함의 경우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더욱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퇴역할 때까지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해 자망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자망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효율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연료 역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쓰던 수소 저장 기술은 수소를 특수한 합금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소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 저장 합금의 무게당 저장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동해서만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두에 정박해야 했기에 은밀함이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수소 저장 합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여 연료 계질 반응을 통해 잠수함 내에서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탄올은 값이 싸고 보관 및 주입 방법이 간단하며 무게당 저장 효율이 매우 높고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 필요 없으며 연료 보급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은 지난 4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필요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 경제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수함 사업을 넘어 수소 산업 전체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려대는 수전의 과정에서 수소 생성 촉매인 전이 금속 기반 나노 촉매를 이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고효율,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원들이 개발한 해당 기술을 통해 전기 분해 효율을 대폭 끌어올려 수소 생산 자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물전기 분해 방법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케 해 전망이 밝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물전기 분해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은 수소 발생 반응이며 이 반응의 활성이 가장 뛰어난 촉매는 백금입니다. 그러나 백금은 매우 고가의 촉매로 kg당 무려 7만 달러가 넘으며 비활성화도 매우 빨라 사용 기간이 사실상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법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죠.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값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우수한 활성을 갖는 촉매 소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촉매 소재로 물전기 분해에 뛰어난 활성을 갖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합금인 전이 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콜로이드 용액 합성법을 이용하여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한 합금, 디칼코게나이드 합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조성비 변화에 따른 촉매 활성도를 통해 단일 금속보다 훨씬 뛰어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의 양자역학적 계산으로 안정된 합금 결정 구조와 뛰어난 물전기 분해 촉매 활성 메커니즘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수소 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면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저장 중인 산소와 수소의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망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디젤 엔진을 가동하며 AIP 충전 및 산소를 보급하는 스노클링 빈도를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재래식 잠수함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 못지않은 자망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이 갖고 있던 문제점까지 해결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 무기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어.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 운용, 유지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과 교육 훈련에도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술의 확보, 건조,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 승조원의 방사능 대처 교육 등 하나하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가 재래식 잠수함의 무려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최근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동력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자망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자망 기간은 길어야 3주이며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15주 정도 주기로 운용해 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스노클링 빈도를 15주에 한 번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보고 3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초까지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배수량 3,000톤부터 4,000톤급 이상인 9척의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1터부터 3번 함, 배치 1, 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4터부터 6번 함, 배치 2, 은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이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터부터 9번 함, 배치 3, 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7터부터 9번 함, 배치 3, 2, 핵잠수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핵잠수함에 관한 연구 개발은 이미 많은 진척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AUKUS 동맹이 결성되면서 탈원전, 비핵화를 선언한 호주가 미국의 권유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넘치는 기사들이 잇따랐으며 디플로맷, 포린폴리시, 랜드연구소 등은 한국이 독자적 핵잠수함을 설계 건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필요하므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군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은 2030년 전에 우리 손으로 만든 핵 추진 잠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떠나 이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해낸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이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3일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회토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효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 시민의 수비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 수원 시민으로 꾸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숲연합회 등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 시민의 숲 위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의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헥타르에 이르는 너른 평지의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현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 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의 땅이 바깥 땅의 견조 습도가 높고 산도, pH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미생물 활력이 강해져 땅의 화학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밭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수도를 꿈꾸던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간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이 밑그림을 그리려고 현지를 직접 찾아 환경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헥타르씩 10년간 모두 100하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끌 휴먼몽골 사업단 2-3월 창립됐고 수원시민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는 건조한 모래 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NGO 푸른아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풍림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의 보탬이 되도록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현지 실태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다진 수원시는 2013터부터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율을 높이려고 자동 관수 시설을 들이고 묘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림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의 밀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년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높이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일을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강과 우흐린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듣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 고임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 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터부터 7일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룸덴도르찌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가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에 국한된 협력 관계가 아니다. 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뭉크 바트체체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부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히토리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트체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